전 시간에 의해서 전 시간에 우리가 그 경영자 유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서 소유 경영자하고 고용 경영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소유 경영자는 대체적으로 오너, 어, 창업주, 대체적으로 창업주가 이제 많죠. 이런 분들이 경영하는 곳이고, 또 고용 경영자는 대개 이제 규모가 커져가지고 경영 활동에 있어서 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하면서 소유 경영자, 소유자 혼자 할 수 없는 부분들, 그 합리적으로 이제 경영 관리를 하기 위해서 또 이 고용 경영자를 두는 것이죠. 고용 경영자는 전문 경영인하고 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 경영인은 전체적인 걸 통과해서 하는 것이고, 고용 경영자는 뭐 예를 들어서 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이 소유주가 아닐 경우에는 고용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봉급을 받고 경영을 대신 해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되게 저희가 직접 창업을 못하고 배짱이 좀 없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또 여건이 성숙이 안 돼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고, 이런 분들이 그냥 고용 경영자가 대체적으로 보면 경영학과 출신들이 좀 많습니다. 뭐 기술자 출신들이 이 고용 경영자가 되는 경우는 좀 지극히 드물어요. 엔지니어는 엔지니어가 할 수 있는 거 하드웨어 쪽이라고 보고, 또 고용 경영자는 그래도 좀 소프트웨어 모든 것을 섭렵해야 되기 때문에, 관장해야 되기 때문에 고용 경영자는 대체적으로 이제 경영 쪽에 참여를 했던 관리직이라든가, 특히 이제 재무 쪽, 뭐 이런 쪽, 총무 쪽 이런 쪽에 있었던 분들이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좀 하느라고 여러분들도 좀 고생이 많은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하고 좀 가벼운 대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6번 이게 이제 20번까지 있어요. 20번까지인데 16번이니까 거의 다 왔죠. 다 왔는데 이제 내용은 제가 좀 말을 좀 빨리 하다 보니까 금방 휙휙 지나왔어요. 좀 인터넷 강의 좀 천천히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또 그렇게 안 돼요. 안 돼서 좀 한참 얘기하다가 이러면 좀 이해하는데 좀 어려울 텐데 싶어가지고 좀 늦추다가도 다시 좀 빨라지는 이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에서 익숙치를 못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입이 자꾸 말라요. 그래서 이제 차도 한 잔씩 마시고, 좀 따뜻한 차가버섯차를 러시아 지인이 보내줘서 좀 맛있게, 맛은 참 없어요. 이게 맛은 무치, 뭐 단맛도 없고 쓴맛도 없고 아무 맛도 없는데 그냥 좋다니까 면역성에 향상이 좋다 해서 먹고 있습니다. 전문 경영자, 프로페셔널 매니저를 얘기를 하는데, 기업 규모의 거대화, 기업 활동의 복잡화됨에 따라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경영 지식과 능력을 가진 경영자가 필요해서 출연하게 된 거죠. 고용 경영자하고 전문 경영자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경영 지식과 능력을 가진 경영자가 필요하게 돼서 이제 하게 되는데, 현대 기업 경영에 알맞은 체계적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가진 경영자, 그리고 이제 소유 자본 출자와 경영 지배의 분리 현상이 일어난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도 산업화가 이제 60년대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보면 한 60년 가까이 됐죠. 60년 가까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중간에 창업해서 기업을 키워온 회사도 있고, 근데 키워오고 이제 연세도 많이 들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30대 중반 이상에서 창업을 하게 되는데, 30대에 창업을 했다 하더라도 한 80대 90대가 되려면 몇 년입니까? 30에서 한 90,
뭐 그때 창업을 했으면 적어도 이제 90세는 다 넘었겠죠. 뭐 그 정도 됐으니까 나이가 들면은 판단력도 좀 느려지고 또 의사결정을 하는 데서도 이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하기 힘들어요. 그만큼 정보의 그 부재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판단하는 지각 능력이 좀 많이 퇴화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2세 경영시대로 넘어갔을 때 2세들이 다 똑똑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고 경영 능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죠. 그 경영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소유는 후손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그리고 경영은 회사가 계속 발전 유지해야 되니까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전문 경영을 초빙을 해서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람, 그런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초빙을 해서 경영을 맡기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원했든 원치 않았든 간에 그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그 창업주가 창업할 당시에는 제조업, 3D 업종이 많았는데 굴뚝산업도 많고 그랬는데 그 자녀들 2세들은 대개 보면은 2세, 3세들은 새로운 공부를 한 사람들이 많고 또 소비 시장도 다변화되고 그 옛날 구닥다리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기 싫어해요. 또 뭐 번쩍번쩍하고 멋있는 그런 이 빌딩 안에서 이렇게 하기 좋아하지, 공장 냄새 나고 또 뭐 분진 날리고 시끄럽고 뭐 이런 곳에서 그 생활하고 싶어 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영과 소유가 자연적으로 분류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고용경영자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창업주가 살아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경우가 이제 되게 고용경영주가 되고, 주종관계가 그때는 분명하죠. 분명한데 여기 이제 이 전문경영은 그거하고 좀 달라요. 창업주가 작고에서 없는 경우가 지금 대부분이고 2세 경영에서 경영 능력이 좀 확실히 구축이 되지 않은 상태, 이때에 기업은 좀 상당히 크고 이랬을 경우에 전문 경영을 초빙해서 경영을 담당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 경영도 좋고 고용 경영도 좋고 한데 결국은 최종적인 책임은 소유주가 지게 돼 있어요. 왜? 소유주가 경영이 잘못되면 소유주가 배당금도 적게 가져갈 것이고, 기업 가치가 떨어지면 자기의 자산 가치도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떨어지면 누구 손해겠어요? 결국은 소유한 사람 손해이기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되면 또 간섭을 하게 되게 돼 있죠. 자동적으로 개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영 계층별 유형인데 최고 경영자, 톱 매니저, 그리고 수탁 경영자, 전반 경영자, 부분 경영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 좀 볼까요?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을 책임지는 경영자로서 계층상 최상위에 속하는 경영자를 이제 톱 매니저라고 얘기를 하죠. 대개 이제 회장들이죠. 회장들. 수탁 경영자는 주주총회로부터 경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뭐 그룹의 총수도 여기에 이제 속하죠. 전반 경영자,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전반적인 경영 기능을 맡고 있는 거. 계획 수립이랄지 집행이랄지 통제랄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게 전반 경영자라고 보면 됩니다. 부분 경영자는 뭐냐? 해당 업무 분야에 대해서 업무를 집행하는 자. 여기에는 뭐 CEO가 있죠. Chief Executive Officer 해가지고 최고 경영자, 의사결정권자가 있고, 또 뭐 이 파이낸셜 쪽에 맡고 있는
FEO가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기술 쪽만 맡고 있는 부분들 PCO가 있고 FO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영 중에서 재무 쪽을 맡느냐, 생산 쪽을 맡느냐, 판매 쪽을 맡느냐, 여기에서 이제 아주 큰 다국적 기업일 경우에는 이 부분 경영자들을 다 둡니다. 어느 한 분야에만 맡아도 경영 쪽 사장, 마케팅 쪽 사장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 좀 분업화가 이루어져 있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총체적으로 다 관장하는 것이 이제 이 최고 경영자가 그걸 조정하는 거죠. 최고 경영자는 우리가 말하는 톱 매니저 중에서 이 그룹으로 본다면 총수라고 얘기를 하면 맞을 것 같아요. 다음 17번 넘어갈까요? 이게 지금 남은 분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거 좀 시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이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은 서로 질문도 하고 질문도 받고 해가면서 이게 좀 조율이 가능한데 여기에는 딱 뭐 150분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이걸 피해 나갈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두도 좀 길어지고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다음은 17번 볼까요? 중간 경영자, 미들 매니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중간 경영자는 중간 관리자는 있어도 중간 경영자라고 얘기는 잘 안 하죠. 여긴 각 부분별 구매, 인사, 판매, 생산 중간 관리자라고 얘기하는 게 온당합니다. 활동을 수행하는 자, 또 뭐 예를 들어 부장, 과장, 공장장 이런 정도는 경영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관리자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조금 좀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위 경영자, 일선 경영자 또는 현장 경영자, 중간 경영자의 지시를 받고 보고 의무를 지고 또 작업자의 활동을 감독하고 조정하는 조정자, 예를 들어 제조공장의 생산 감독자, 기술 감독자, 관리부서의 사무 감독자, 이걸 왜 이런 표현을 해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적절한 게 아니고 하위 경영자가 없어요. 하위 경영자가 어디 있어요? 하위 관리자지. 근데 전부 다 경영자라는 것은 경영이라는 건 뭡니까? 권리와 책임도 같이 질 수 있는 사람을 경영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관리는 그 시스템을 잘 컨트롤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끔 실수하지 않게끔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관리자고, 경영자는 책임까지 같이 거머쥐는 게 경영자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경영자의 자질. 경영자의 자질은 매니지먼트 스킬이 얼마나 돼 있는가. 여기 경영자가 계획을 수립해서 조직을 구성하고 지휘하고 통제하는 등의 경영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기술이나 능력을 여기서 이제 경영자의 자질이라고 얘기했는데 구집이 영어로 뭐 매니지먼트 스킬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 중요하죠. 그 정도 능력이 없으면 그 정도 위치도 못 올라갔죠. 그리고 개념적 기능, 컨셉 스킬, 관리적 기능, 그리고 경영자의 계획, 조직, 통제의 관리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숙련도, 얼마나 숙련이 되는 사람이냐. 최고 경영자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자질이 여기 개념적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소기업에서는 경영자, 즉 그 최고 경영자, 오너 경영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 회사가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죠. 그리고 예전에는 그랬어요. 뭐 그 선반 기술자가 그 회사가 망해서 할 수 없이 그 기계 한 대 인수받아서 선반 회사를 설립해서
그것이 장사가 잘 돼서 조금 커가지고 공장을 설립하고, 또 예전에 영등포의 물레동에 있던 거, 아니면 안양 쪽에 있었던 것들이 좀 배후 도시에 점점 내려와서 공단을 설립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반월시화공단이 설립이 됐고, 거기에서 뭐 좀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뭐를 해도 무슨 사업을 해도 다 잘 됐던 시대예요. 그래서 좀 더 커 나갔는데, 그 최고 경영자의 자질은 한계가 있단 말이야. 선반 기술은 좋은데 이것을 마케팅 한다든지, 예전에는 다 찾아왔어요. 만드는 집 어디다 하면은 다 찾아왔단 말이에요. 가게집이 어디다 하면 찾아왔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걸 또 마케팅을 해야 되고, 그래서 또 재무회계도 봐야 되고, 그 재무회계는 뭐 경리를 두는 게 아니고 뭐 부인이 와서 하다가 또 그 사업을 남들한테 주기는 뭐하고 자식한테 다시 대물림해서 하는 경우가 좀 많죠.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코로나19가 이제 종식이 되게 되면은 그 우리나라도 100년, 200년 된 그런 기업의 토대가 생성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몸은 늙고 생각은, 욕심은 많아도 실현 가능성은 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은 취업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자녀한테 물려주고, 또 자녀들도 그걸 또 이제 순수히 받아들이는 그런 체계가 좀 많이 됐습니다. 저도 회사가 이제 두 개인데 제 생각엔 남매한테 하나씩 물려주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서로 안 하겠대요. 하나는 지금 뭐 자기는 교수가 되겠다고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지금 5월 16일 날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기로 했는데, 걔도 보면은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또 딸은 또 뭐 대학 졸업해서 시집가서 지금 금융 쪽에 출근을 하면서 제조업은 또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뭐 자식들이 다 안 하겠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저도 이제 업종을 조금씩 변경을 시키고, 또 외부 경영자들을 들여오긴 뭐하고, 그 정도의 규모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많이 안 쓰는 그 무역 쪽으로 이제 전념을 하고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에서 사람을 많이 쓰는 것들은 너무나 리스크가 커요. 인건비는 비싸지요. 또 복리후생은 점점 더 높게 해야 되지요. 또 만에 하나 직원이 퇴근하다가 다치거나 교통사고를 나거나, 아니면은 회식을 하다가 문제가 생길 때, 이건 거의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러한 그 법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요즘은 회식도 안 합니다. 뭐 회식을 왜 돈 들여가지고 회식하고서, 회식하게 되면 되게 술을 먹고, 술 먹다 보면 거기서 사고를 칠 수도 있고, 그 책임을 다 몽땅 다 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를 위해서 한 건 좋은데 너무 과도하게 범위를 넓혀가다 보니까 무한 책임을 지다 보니까 안 하게 되는 거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난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노래방이나 예를 들어서 고깃집이나 이런 집이 잘 되던 집들도 요즘 회식을 안 하니까, 회식을 하게 되면 일단 고급을 먹고 양이 커지잖아요. 그리고 회사 돈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마음 놓고 먹어요. 양도 많죠. 장사가 됐는데 요즘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고, 또 문화 자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 자체가 이제 대면 접촉을 많이 꺼이잖아요. 예전에는 한동안은 우리가 잔을 돌렸죠. 술잔 돌리고, 술잔을 돌리라는 노래도 있었고, 술잔을 돌려서 각자가 이제 술잔을 안 돌리면은 좀 이상한 사람처럼 되고, 내 자리에서 너무 오랫동안 머무르면은 뭐 또 무슨 뭐 얘기가 좀 있고, 그래서 술잔을 돌리는 것이 당연한 문화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비형 간염이 만연하다 보니까 상당히 퍼지다 보니까 비형 간염은 뭐 술잔을 통해서 나쁜 문화다, 또 뭐 숟갈 문화가 또 나쁜 문화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걸 고치다 보니까 술잔은 자기 잔으로 마시게 되고, 또
이 일회용 접시가 또 생성이 돼서 또 먹을 만큼 자기가 덜어서 먹게 되고, 요즘은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술병 자체도 각자 여러 사람 술병을 여러 사람이 만지고 하면은 또 전염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술병 자체도 각 일병하면 자기 술병은 자기가 알아서 따라 먹는 거예요. 양껏 따라 마시고 그런 문화로 좀 점차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제 나이 들은 사람들의 그 패턴은 이런 쪽으로 좀 진화해 나가고 있어요.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일일 거라고 봅니다. 경영자의 자질을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받고 개념적 기능하고 뭐 경영자의 자질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18번 볼게요. 여기 이제 인간적 기능 또 기술적 기능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이거 좀 살펴보죠. 글씨가 너무 작아서 좀 키우는 겁니다. 이게 인간적 기능은 뭐냐면 대인관계 기능인데 대인관계는 사람이 겪어봐야 좀 알기는 아는데 포스트 인프레이션 해가지고 첫 인상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첫 인상이 대체적으로 보면 그 인상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인관계가 중요하고 기업 내에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토대로 하는 그 인간관계 유지가 중요합니다. 뭐냐면 맨날 갈구기만 하고 인상만 쓰는 사람하고는 속에 있는 내용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죠. 그래서 평상시에 다정다감하고 또 서로 친근감 있게 하다 보면은 문제 있는 부분들 또 속에 있는 내용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혁신할 수 있는 그런 토대도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 간의 관계, 인간이라는 것은 난 뭐 먼저 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사람 인자의 사이간자입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같이 섞어서 부딪혀가면서 도와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모든 경영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자질이요. 이게 결국은 리더십이라고 보는 거예요. 리더십은 뭐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 하고자 하는 의도를 자발적으로 쫓아가주는 게 가장 좋아요. 의도를 빨리 파악해서. 근데 그렇지 않고 나를 따르라 이런 것만 강조하다 보면은 미처 못 쫓아오고 낙오되는 사람도 생길 수 있죠. 징기스칸 그 태무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부하 중에 한 사람이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전투 능력이 아주 대단해요. 지칠 줄 모르고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부하가 있는데 그 부하에게는 지휘권을 주지를 않았어요. 왜 지휘권을 안 줬느냐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지치지도 않고 전투 능력이 워낙 탁월하다 보니까 모든 병사들이 자기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과도하게 전쟁 수행을 하다 보면은 지쳐도 낙오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처단했단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단 말이에요. 견디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벤턴급 가장 낮은 그 우리가 금강급의 그 씨름 선수를 백두급하고 계속 붙여놓으면은 그 백두급을 우리가 들 수가 없어요. 금강급에서는 어쩌다 이길 수도 있겠지만은 확률적으로 봐서 견뎌내지는 못하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지휘권을 부여하지 않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인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 다음에 기술적 기능인데 전문적 기능,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직무 수행상에 있어서 기술적인 이해도와 숙련도 그리고 처리 능력이 있는가 또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기술자 출신의 이 CEO가 있고 또 관리 출신의 CEO가 있고 최고 경영자가 있고 또 영업 출신의 최고 경영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는
기술자 출신의 그 최고 경영자는 자기가 잘 만드는 것만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영업 출신들은 잘 팔리는 물건만 그 만들려고 해. 잘 팔기 위해서는 값도 싸야 되겠죠. 가격 경쟁력도 있어야 되겠고 또 품질에 대한 경쟁 우위도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 맞추기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두 가지는 품질이 좋으면은 거기에 대한 코스트도 올라가는 게 당연하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제조 회사라면은 그 제품을 만들 줄 아는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경영자는 그 제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해줘야 돼요.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면 소비자들에게 자기 제품을 홍보하고 선전하고 광고할 때 그리고 대변해 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적인 기술자도 있지만 그걸 이해하고 판단해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이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 자랑이 아니고 저는 기계 전공이 아니에요. 기계 전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들어도 저긴 뭐 잘못됐다 잘됐다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경험도 있고 경험도 바탕이 되겠고 또 오랫동안 관리하다 보면 그런 이 경험이라는 그런 일이 발생됐을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기계에 대한 이 뭐라 그럴까 기능을 알다 보면 그 목적을 알다 보면 기능도 알게 돼요. 기능도 알게 되면 그 루트도 알게 되고 어떤 원리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원리를 알게 되면 그쪽에 그 기술자한테 적절하게 지시를 할 수도 있고 확인도 할 수가 있어요. 뭐 사장님은 왜 이렇게 잘하느냐고 얘기를 할 경우가 있죠. 내 거기 때문에 또 관심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10년 20년 지나도 모르죠. 관심이 있는 사람은 몇 시간만 지나도 금방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술적 기능도 상당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기술자의 작업 기술 또 하위 경영자에게 가장 요구되는 자질이기도 합니다. 하위 그 경영자라는 거는 여기 뭐 경영자를 표시했지만 관리자들이죠. 뭐 대리급 과장급까지를 대개 이제 하위직 뭐 차장급을 이제 중견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차장 부장을 부서장급 팀장급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위직이라는 거는 제조 회사에서는 대개 이제 반장, 조장, 뭐 또 계장 이렇게 이제 구분들을 하죠. 뭐 주임 이렇게 구분들을 하는데 그런 분들의 직위에 있는 사람들을 직접 손으로 다루는 리더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파트별로 그 정도의 그 간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유는 하위 경영자들은 대부분 시간을 부하들의 일상 업무를 감독하는 데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옆에서 감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도 직접 일을 하죠. 예전에는 뭐 지시만 하고 확인만 했는데 요즘은 임금이 상승하고 이러다 보니까 직접 일도 같이 합니다. 같이 하면서 해결하게 되죠. 경영자의 기능 믹스 뭐 기술 여기 보면 모든 계층의 경영자가 공통적으로 갖춰야 하는 자질입니다. 크게 이제 개념이나 인간 기술 등이 세 분야로 말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위에 먼저 인간적인 기술, 인간적인 기능, 기술적인 기능 그 개념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로 분류해 놓은 거죠. 이걸 잘 조화 있게 해줘야 돼요. 인간적이고 기술도 어느 정도 있고 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개념 정의가 돼 있으면은 부하들은 자동적으로 쫓아와요. 실력 있는 사람한테는 다 기술자들은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실력 없는 사람한테는 반문하죠.
또 의사결정을 할 때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반문하는 그런 부하가 있으면 그 회사는 잘 됩니다. 왜? 그만큼 밑에 직원들이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일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하 직원들은 마음껏 사랑해주고 아껴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갖춰지는 그런 경영자가 아주 유능한 경영자다, 자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 19번. 경영자의 능력 개발. 항상 능력 개발을 해야 돼요. 항상 전문 서적을 보고 경험자에게 찾아가서 좀 더 깊이 있게 파고들고,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영자 능력 개발의 필요성은 경영자가 기본적인 직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한 경영 방침의 발상과 종합 판단에 따른 의사결정력, 그리고 종업원의 협력 체제, 그리고 형성력 및 후계자 양성 능력이 요구된다. 윗사람이 알아야 밑에 사람한테 지시하기도 좋고 확인하기도 좋고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단히 연구하지 않으면은 미래의 패러다임을 모르면은 엉뚱한 길로, 옛날에 시티폰 얘기도 했죠. 뭐 그와 같이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한국과 일본과 한국과 중국 이렇게 세 나라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일본의 기술과 시스템을 많이 도입을 했고, 또 중국은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몽땅 그대로 뺏겼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계속 추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본은 지금도 현금을 써요. 현금을 쓰고, 또 우리나라는 지금 카드를 쓰죠. 카드. 현금보다는 카드가 훨씬 편하잖아요. 그리고 객관적이고 카드를 쓰고. 근데 중국은 현금도 쓰고 카드도 쓰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전혀 안 해. 현금도 안 쓰고 카드도 잘 안 써요. 예전에는 현금만 썼어요. 카드가, 신용카드가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보급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뭐냐, Rpay, QR코드 가지고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현금을 쓰다가 카드를 쓰고 그 다음에 발전해 나가는 게 이제 QR코드를 활용해 가지고 하는 건데, 신용카드를 쓰는 단계를 뛰어넘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생산한다든지 신용카드로 이루어지는 이 시스템으로 만들었다면은, 그건 뭐 그 사람이 예지 능력이 없는 거죠. 미래에 대한 예측 능력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경영자로서는 자질이 넉넉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충분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단히 조찬회나 아니면 뭐 전시회 같은 데를 꼭 참석을 해서 보고 느끼고 공부하고 부단히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후계 양성에도 진로를 어느 쪽으로 선택할 것인지 방향 제시를 충분하게 해줄 수 있다. 정확한 방향 제시를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뜨거운 물을 좀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뜨거운 물을 마시는 거는 사람의 몸이 거의 뭐 80% 이상이 물로 돼 있잖아요. 뼈 빼놓고는 다 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세포 조직 내에도 세포를 갖추고 있는 것들이 셀 안에 다 물이 차 있어요. 그래서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썩거나 아니면 화장을 하게 되면 한 줌으로밖에 안 남는 것이 이제 석회질만 남는 거죠. 석회질, 질소는 다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물을 마시는데, 또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게 가장 좋다고 그래요. 충격을 안 주고, 목도 마르고 그래서 지금 물 마시면서 그런 생각이 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경영 교육의 내용. 여기에는 합리적인 경영 의사결정을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에 관한 기초 이론과 현상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정치도 그렇지만 경제도, 정치와 경제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정치는 지금처럼 고용 확대를 근간으로 해서 하는 그 정부에서는 이 고용 쪽에 무게를 두고 해야 되겠고, 또 환경 쪽을 또 염두에 둔 그런 쪽은 또 그런 쪽에 또 치중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원전을 뭐 없애려고 지금 많이 그 환경 단체들 그리고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뭐 다른 대안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지금 원전을 없애가지고 태양광이나 이런 그 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나라 전기를 다 감당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어불성설이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안타깝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원전 그 기술이 제일 많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수출을 좀 못하고 있죠. 그리고 또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두산이에요. 두산 지금 거의 망해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정치적인 논리로만 이렇게 한다면은 잘못하면 그 경제적인 파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가 항상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얘기했지만은 이 국가에서는 환경 문제 그리고 인권 문제만, 또 외교 문제, 국방 문제만 잘 다뤄주고 열린 사고로 뭐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경쟁력이 살아나는 거죠. 미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선진국으로 성장하고 막강하게 된 것은 자유와 또 이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많이 만들어줘서 그래요. 또 기업인을 우대해주고 이러는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우리는 기업인을 멸시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누가 기업하겠어요? 기업하는 사람들은 돈 많습니다. 국가에서 안 해줘도 다 해요. 근데 자꾸 간섭을 하기 때문에 하기 싫어요. 그리고 외국으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기업하는 그 기업가 입장으로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오해 없도록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경영학도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초과학은 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소금 하면은 소금이 짜다. 짠 건 알아요. 근데 그게 이론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 그건 뭐 나트륨 하나와 염소 하나가 결합한 거다. 그래서 소금을 만들려면 예를 들어서 염산과 수산 나트륨을 섞으면 거기서 소금이 나온다. 어떻게 나오냐? NaOH와 HCl이 거기 수소 분자 2개와 산소 분자 하나가 물이 되고 H2죠. 그리고 나머지 나트륨 분자 Na와 또 그 염소 분자 Cl이 결합해서 이게 소금이 된다. 그래서 소금물이 된다. 이게 물을 증발시키면 소금 결정체가 나온다. 요 정도 이렇게 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고, 간단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어떤 그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어요. 염산을 김 양식장에 염산을 뿌려서 그 유독물을 뿌리고 있어서 큰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큰일 날 일 아닙니다. 화학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우리 뱃속에도 염산이 있어요. 염산이 있고 우리가 이제 빙초산하고 이 식초하고
저기 이 구조식이 똑같아요. 빙초산도 물에 녹여서 타서 이 화학식이지만은 천연 이 산은 천연 뭐라 그럴까 초산은 거기에 이제 무기물도 있고 다른 미네랄들이 있기 때문에 좋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인체에 충격을 주는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 화학적으로 구조식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염산 간장이다 뭐 해가지고 옛날에 굉장히 말썽이 많았죠. 화학자들은 웃습니다. 왜? 염산하고 수산 나트륨하고는 각자 염산하고 가성소다는 그건 아주 유독물입니다. 두 개를 섞으면 그게 이제 중화돼 가지고 중화염이 생기는데 그 중화염 자체가 소금이에요. 그런 걸 모르고 말이에요. 이 가성소다는 그 양잿물이에요. 양잿물 어떻게 사람이 먹으면 되겠냐, 큰일 난다 그랬는데 그 중화되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기초적인 지식이 과학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또 현상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죠. 현상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제 염화칼슘을 뿌리면은 우리가 눈이 빨리 녹죠. 제설 작업이 잘 되죠. 그게 왜 눈이 빨리 녹을까? 이거는 간단하잖아요. 빙점이 굉장히 낮습니다. 한 영하 19도, 18도 이렇게 되지만이 그게 얼어요. 그래서 영하 한 30도 이렇게 떨어질 때는 염화칼슘 뿌리면 그건 오히려 더 미끄럽습니다. 그런 그 현상들을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이 물과 닿으면은 약간의 발열을 해요. 발열을 하고 얼지를 않죠. 얼려면 영하 18도, 20도 이렇게 돼야지 얼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알칼리 식품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 식초도 알칼리 식품이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왜 이 산인데 알칼리 식품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이 pH 미터에다 찍어보면 pH가 산 쪽이에요. 뭐 3, 2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강산이랍니다. 강산이에요. 강산인데 왜 알칼리 식품이라고 얘기하느냐면은 그게 CH3OOH란 말이에요. 분자식으로 보면 CH3OOH인데 요게 어떻게 변하면 CH3OONA로 변합니다. NA로 변하는 건 우리가 소금을 먹어서 나트륨이 많잖아요. 그 소금 자체를 소다로 그러니까 그 초산소다, sắc 산소다로 이제 변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변으로 배출될 때의 pH가 알칼리 쪽이면 알칼리 식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알칼리 식품과 산성 식품은 그렇게 구분한다. 먹을 때의 그 pH가 아니고 배출될 때, 배변할 때 그때 pH를 보고서 알칼리냐 산성이냐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건 뭐 참고적으로 상식적으로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경제적 능력 개발 방법은 뭐냐면은 그 사례 연구라든가 브레인스토밍 좀 그쪽에 그 석학들한테 좀 배우는 거죠. 그리고 모의 연습, 시뮬레이션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강의 1시간을 하기 위해서는 6시간 동안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겨우겨우 해내는 거예요. 그냥 해내는 거 아닙니다. 대학에서 배우고 박사과정에서 배웠다고 해서 그거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노력도 해야 되고 또 요점 정리도 해야 되고 또 이 내용이 추구하는 그 내용은 무엇인가 방향은 무엇인가를 또 파악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그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여자들에게 현실과 인습에 구애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여러 계획안을 제안하도록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인적 능력이 여기에 이제 속한다고 보면 됩니다. 평상시에 편하게 대해주는 그 CEO한테 자기 마음을 털어놓고 또 해결 방안도 쉽게 얘기할 수가 있지. 그냥 굳어있고 권위의식만 가득 찬 사람한테는 밑에 사람이
어려워서 무서워서 접근을 못하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파악해서 할 필요가 있다.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직무순환제, 직장 내 훈련 방식인 직무교대제. 이건 뭐냐면은 작업 공정이 여러 가지 공정이 있는데 전 공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왜 전 공정을 이해해야지만이 한 공정에서 하는 일이 차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어떻게 조립이 돼서 나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숙련되면은 자꾸 이동을 시켜주죠. 공정 자체를. 작업 공정을 이동시킴으로 인해서 전체 공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어떻게 돌아가서 최종 생산품이 나오는 것인가, 그거를 미리미리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순환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대학 경영교육제도의 활용, 경영자 과정이나 MBA 과정은 이제 활용을 하죠. 우리 경영학과 학도들은 대개 보면 이런 쪽에 그래도 공부를 잘 했든 못했든 그걸 떠나서 한 과정을 마치면 개념 정리는 어느 정도 돼요. 개념 정리는 어느 정도 되고, 그래서 현장에 투입됐을 때 그래도 잘 헤쳐나가고 하는 것을 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직장에 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왜 그러면 다 경영학과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을 전공 안 한 사람들은 경영을 전공한 사람하고 대화 내용과 쓰는 단어 용어 자체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좀 이쪽에 대해서 우러러보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자긍심을 갖고 근무를 하셔도 또 다양하게 활용될 수가 있잖아요. 경영한 사람들은 다양한 시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다양하게 할 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경영학도들이 각 대학에 경영학과 없는 학교가 없죠. 그리고 이제 기업 내 경영자 교육을 항상 MOS 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분임토처럼 기업 내에서 회의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그 워크숍을 통해서 항상 기업 내 경영자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목적지가 어디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좀 알려주는 거죠. 강연이나 연구 발표 개최를 합니다. 뭐 분임 토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신제품 개발에 대한 그 발표를 한다든지 해서 모두에게 전파하고, 한번 전파하는 과정 동안에 발표하는 사람의 어떤 스킬업이 또 더 재조명되고 높아지는 것이에요. 다음 마지막으로 20번째 한번 들어가겠어요. 경영자와 기업가가 어떻게 다른가? 기업가는 어떤 사람인가? 사업 기회를 인지해서 계획을 세우고 사업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고 사업 과정에 직면하면 그 위험을 극복하면서 조직을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출자와 경영관리 능력을 함께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거대화됨에 따라서 경영자, 주로 전문 경영자를 채용해서 그에게 근본적인 관리 기능을 위임하게 됨에 따라 기업가로서의 신분이 소멸된다. 근데 죽을 때까지 소멸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간섭하고 중요한 그 변곡점에서는 꼭 거기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죠. 또 컨펌을 또 하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게 그 기업가의 이 경영자 사업가는 그걸 포기를 못해요. 그래서 영원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분이 소멸되질 않아요. 신분이 소멸되게 했던 사람들은 얼마 전에 작고하신 구자경 회장님이에요. 그런 분이 아주 드뭅니다. 그분은 어느 정도 연세가 되니까 딱 기업 일선에서 물러나고 후계자들한테 넘겨줬어요. 왜 그러냐면 위에 상전이 한 분 계시면은 자기가 마음껏 경영 능력을 펼칠 수가 없죠. 그래서 마음껏 경영 능력을 펼치라. 그리고 젊은 사람이 미래 비전도 파악하는 데도 빠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이 좀 상당히 존경할 만한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은 산업화 과정을 통해서 나쁜 점도 있었지만 좋은 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대들이 했던 부분들을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 더 발전되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창업의 꿈을 꾸고 언젠가는 창업을 할 것이다, 이런 창업의 꿈을 꾸고 그를 젊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이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제 6차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